금투세 이슈 때문에 결국 우리 국장에서 빠져서 미국장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자금들 수요가 많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거기서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 하면은 우리나라 대표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진행시켜 오고 있는 데가 현대, 기아예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철강 쪽이 회복이 얼마나 되느냐가 변수인 것 같고,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종합해서 봤을 때 4분기 쪽을 보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이투자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장이 좋아질 줄 알았더니 오늘 장이 또 상당히 안 좋게 끝이 났는데 같이 좀 지혜를 나누려고 왔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표상으로만 놓고 보면 지난번 FOMC 직전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필이면 그 이후에 나온 지표들만 놓고 보면은 금리 인하해도 괜찮다라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노이즈가 있었지만은 그 non-farm 지수 같은 경우도 사실 거기가 보면은 비정규직 숫자가 압도적으로 늘어났었고 정규직은 또 압도적으로 줄어버리고 그런 여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졸츠라고 그래가지고 구인 건수 같은 경우도 22년 1월인가 이후로 제일 적게, 그러니까 거의 사람을 구인하는 그런 숫자 자체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게 이제 좀 안정이 되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소비 지표 역시 꺾이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물가와 관련된 것들도 얼마 전에 PCE 나왔지만은 2.6이면은 이건 사실은 이제 물론 연준 목표치 2%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긴 하지만 최근 들어와가지고 가장 낮은 숫자라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의 어떤 물가의 안정, 그 다음에 이제 긴축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제반적인 여건은 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4월에서 6월 달까지가 긴축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기본적인 원인이 미국에서 이제 납세의 달이다. 4월은 내국인들 대상, 그 다음에 이제 6월은 재외 국민들 대상으로 미국에서 이제 그 세금을 걷다 보니까 재무부 계정으로 돈들이 들어오고 그게 달러 환수 효과를 좀 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좀 달러 단기 자금 시장에서 긴축 효과가 나타났었고, 또 하나는 그 채권 발행에 있어서 미 국채가 단기물 발행을 줄이고 장기물 발행을 늘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7월부터 이제 3분기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단기물 발행을 늘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부 계정으로 들어온 돈들이 결국에는 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풀리는 시즌이다. 그래서 유동성은 재차 좀 확장,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물가라든지 소비라든지 그 다음에 고용과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완충이 되는, 완화가 되는 어떤 그런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장으로서는 금리 인하를 해주면서 선제적으로 경기의 어떤 침체라든지 후퇴를 갖다가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연준 의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인플레, 그러니까 물가도 잡아야 되지만 고용도 안정시키는 게 자기의 목표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제어해 줄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7월 들어와가지고 오른 종목보다 빠진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토론회에서 사실상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이 나게 되고,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이 나게 되니까 바이든의 정책에 브레이크를 가든 아니면은 이제 그 속도 조절을 하든, 그러면서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좀 부각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책이 뭐냐면 결국 감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되고, 또 이제 관세 인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 재정 부족분을 결국에는 또 채권으로 또 메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이제 부담감들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버리고, 이런 게 시장에 부담을 주고, 또 결국은 그게 엔달러 환율에서 또 이제 불안감을 조성을 해주니까, 우리가 사실 지난달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역시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고, 더 기분 나쁜 건 일본은 올라오는데 오늘 우린 또 빠지고, 이런 그림들이 좀 나와서 상당히 좀 애매한 구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지표상으로만 놓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얘기했었던 거는 bad is good였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이라든지 소비라든지 물가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이 떨어지는 어떤 모습이 나왔을 때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가면서 좀 확장 정책을 필 것이고, 이게 어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는 기대감을 좀 많이 표출을 했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약간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주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은 3분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표상으로 봤을 때, 또는 달러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긴축 쪽보다는 확장의 어떤 시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문제는 이제 그 미국 시장은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시장 자체가 좋아지려고 그러면 환율이 일단
좀 안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도 지금 나타난 현상인데 최근 5월, 6월 들어서면서부터 시장의 특징을 보면은 개별 중소형주 매도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관에서 갖고 있는 특히 코스닥 쪽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주식을 좀 많이 팔았어요. 그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섹터들이죠. 그 이유가 금투세 이슈 그런 부분이고 오늘도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약했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금투세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남들은 좋아도 우리만 또 약간 좀 버벅거리거나 부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안팎의 어떤 문제들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좀 부딪힌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이 좀 딜레마는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어떤 그 자금 시장 동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뭐 수출입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경기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게 정상이다. 다만 지금 우리가 안쪽으로는 금투세 이슈, 바깥쪽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환율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어느덧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 주식시장과 주가 흐름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가장 큰 변수는요. 일단 환율이 급등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약세가 계속된다든지 그래서 1,400원을 훌쩍 넘어선다든지 또 일본 엔화가 이번에 지금 160엔을 넘어섰잖아요. 이걸 갖다가 인위적으로 뭐 절대로 160엔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해서 막는다든지 1,400원을 넘으면 절대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뚫려버리면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달러 강세 현상이 어느 정도 좀 멎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지금 달러 강세 현상이 이번에 더 강하게 촉발됐던 원인이 뭐냐면 유로존에서 금리 인하했어요. 그다음에 스위스도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같은 경우도 이번에 거꾸로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환율 방어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가 금리 인하하는 거 딱 보고 그럼 우리 남들 하는 거 보고 미국 하는 거 보고 이러면서 스톱을 해버렸거든요. 그 바람에 엔화가 공격을 받은 거거든요, 지금. 근데 미국이 금리를 동결해버렸죠. 그러면서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9월 얘기 나오고 있고 또 뭐 안 좋게 보는 데는 11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환율이 좀 안정이 돼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이. 두 번째는 내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도 계속해가지고 금투세 이슈가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 여전히 자금들이 이탈을 하고 있고 오늘도 제가 여의도 쪽의 매니저들이나 아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좀 체크를 해보면 사모가 됐던 뭐 일반 펀드가 됐던 환매가 많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결국은 금투세 이슈 때문에 결국 우리 국장에서 빠져서 미국장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자금들 수요가 많다라는 거를 또 반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금투세를 갖다가 일단 폐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 지금 일단 그 부분을 갖다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시장하고 그다음에 현실에 맞게 균형감을 좀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변수가 뭐냐면은 이제 중국이 사실 지표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이번에 이제 3중전에 7월 달에 이제 개최를 하게 되는데 경기 방어 방식으로 또 유동성 공급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엔화가 약세가 되고 싶어서 약세가 된 게 아니라 지금 달러가 강세가 나오는 바람에 상대 통화가 지금 약세가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손해를 보니까 그동안에 환율 방어 하던 거를 지금 사실상 약간 방치하는 수준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경기 부양책을 쓴다, 뭐 금리를 낮추던 뭐 돈을 풀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위안화가 약세로 바뀔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통화 문제가 또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결정을 당장 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시그널만 제대로 준다면은 저는 이번 하반기 특히 이제 대선 전에 한 번 정도는 시세를 좀 뿜어줄 수 있을 것 같다. 근거가 일단 반도체 쪽 뭐 HBM만 얘기하지만은 레거시 D램이라든지 낸드 쪽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크고요. 6월달 판매 데이터 때문에 지금 오늘 약간 주가가 흔들리긴 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도 내수가 안 좋아서 그렇지 수출 쪽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제 수출 쪽의 주력인 조선 같은 경우도 최근 나가는 것들은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주 물량들이 지금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방산도 괜찮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제품 중에서 K푸드 그다음에 뭐 또 K뷰티 뭐 이래가지고 미용 그다음에 뭐 화장품 음식 이런 쪽까지 해가지고 예전에는 우리는 반도체 딱 이렇게 잡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많아진다는 저변이 넓어진다라는 거죠. 심지어 음반도 22년 이후로 아마 제일 많이 나갔을 거예요. 월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사실은 환율만 좀 안정이 돼주고 내부적으로 금투세 이슈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주면 지수는 여기서 한 단계 분명히 오를 여지 있다. 근데 그게 지금 사실 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잡힌다고 그러면은 사실 3천을 넘어서느냐는 모르겠지만 비스무리하게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요.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은 언제이며 금리 인하 시기에 주목해야 할 종목은 무엇일까요? 금리 인하 시점은 저는 사실 7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FOMC가 7월 말이니까. 근데 지금 뭐 7월 얘기하면은 다들 뭐 비웃겠죠? 틀린 얘기니까고 이제 단정을 할 거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왜 7월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용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실업률이 4.0이 됐습니다. 연준이 지금 우리 경계선으로 생각했던 게 4.0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고용은 늘었다고 그러는데 실업률이 지금 4.0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데이터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마 7월 달에 그 비농업 고용자 수, 난팜 지수라고 하는 게 발표가 나면 거기에 아마 6월 달에 이제 갑자기 급격히 늘어서 가지고 시장을 좀 헷갈리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풀리지 않을까 보고 있고, 소비 지표 꺾였고요. PMI라든지 이런 것들도 꺾이는 그림이고, 그다음에 지금 PC 같은 경우도 낮게 나왔죠. 요번에 이제 CPI 나올 텐데 CPI 역시도 그렇게 높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종합을 해서 놓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금리 인하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느냐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연준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물가와 고용을 잡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급격하게 2% 밑으로 떨어뜨리기는 어렵지만 고용이 잘못하면은 고용을 한번 꺾이면은 이게 추세가 될 수가 있어요. 잠깐 꺾였다가 이게 반등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면은 고용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졸츠 지수 같은 경우 구인 건수 같은 경우도 갑자기 급격히 줄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의 질 자체도 떨어지게 되니까 소비의 질,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잖아요. 비정규직이 숫자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은 쓰던 거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결국 경기 침체를 불러오게 되고 그게 또 고용을 또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로존에서 했던 거 선제적 금리 인하, 이거는 경기가 침체로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한 거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맥락에서는 지금 사실 7월 말에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만약에 7월 달에 장이 안 좋다, 미국 증시가. 그러면 돌발적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증시가 나쁘지 않다. 그럼 금리 인하는 7월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근데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 금리 인하를 자꾸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는 금리 인하되면 주가가 빠질 거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금리 인하가 돼야지 사실은 통화 가치적 측면에서 달러 초강세 현상이 진정이 되게 되고요. 진정이 되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 통화의 강세로 인해 가지고 원화 가치의 약세가 지속이 됨으로 인해서 수혜만 보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외국인들도 투자하는 게 주저되죠. 왜냐하면 한국에 돈 넣을 때마다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손실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대급으로 좋아지는 구조에서 그런 게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면은 거꾸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입장 이머징 마켓을 위시해가지고 기타 통화국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가 너무 늦게 진행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리 인하 시기에 주목해 볼 만한 섹터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바이오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번 미국 대선 토론을 보면서 누가 되든 바이오는 무조건 된다. 두 분 다 뭐 연세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렇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보면은 뭔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트럼프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에 트럼프 같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고령화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은 대통령들의 어떤 모습을 보니까 그냥 바이오 섹터. 자, 그동안에는 비만 뭐 이런 쪽 뒤에 그다음에 이제 비만 당뇨 쪽이 좋았었다 그러면 암은 뭐 기본 베이스였고 뇌질환 쪽도 뭐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는 항상 강조하는 게 약가인하잖아요. 그러면은 그쪽과 관련돼 가지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인가 그게 주식이 급등을 했는데 그런 쪽 관련한 주식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는 첫 번째 바이오 섹터가 주목을 받으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금리 부분이 피크아웃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금리만 피크아웃이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주도주가 나와야 돼요.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근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도주가 있지만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시장을 리딩하는 바이오 종목들이 꽤 되죠. 그것들도 이제 옛날에는
뭐 이슈, 루머, 테마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사실 근데 이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이제 전기차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전기차도 결국은 자동차 쪽이 그 할부가 많으니까 이제 할부 금리를 감안해서 보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자동차 쪽도 좀 잘 팔리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경기하고 맞물려서 봐야 돼요. 너무 늦게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경기가 부러져 버리면 경기가 부러져 가지고 경기가 급격히 후퇴하는데 자동차가 잘 팔릴 일은 없잖아요. 그게 전기차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게 너무 늦게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정상적으로 금리 인하가 어떤 방어적인 측면에서 먼저 이루어진다라는 전제를 놓고 얘기하면은 전기차 섹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자동차 섹터죠. 구체적으로 그쪽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내팽겨쳐진 섹터가 뭐냐면 그린 에너지 섹터입니다. 바이든 트럼프 토론하고 나서 트럼프 압승으로 이제 분위기가 잡히니까 그린 에너지 섹터 주식들이 그냥 시장에서 거의 버려지다시피 하는데 사실 이제 그린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대개 예를 들어서 풍력 산업 같은 경우는 풍력 단지 조성하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몇 조 단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내 돈을 갖다 그렇게 집어넣고 하는 경우들은 없잖아요. 다 대출을 통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린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요 세 가지 섹터, 이쪽이 가장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섹터다. 다만 이제 그린은 지금 최근에 트럼프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 너무 심하게 벌어져가지고 얘 왜 이러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현재 엔비디아 상황과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엔비디아는 현재 그 혁명이 됐든 뭐 트렌드가 됐든 이게 지속되는 한 망가져도 제일 마지막에 망가질 거고 꾸준할 것이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강점은 뭐냐면요. 지금 엔비디아 제품을 어디서 만듭니까? TSMC에서 만들잖아요. 그죠? 다 위탁 생산하잖아요. 얘네들은 따로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 공장을 갖고 있으면 이제 가동률 때문에 고정 비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은 뭐 수요가 준다고 해서 급격히 뭐 줄어가지고 부러지고 이러지도 않을 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트렌드로 봐서 아직까지는 투자의 시즌이기 때문에 이 성장의 그림은 지속될 것 같다. 항상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이 서프라이즈를 내는 게 무한정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칩이 뭐 쿠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엔지니어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AI를 설계하고 뭐 할 때마다 이제 이쪽을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이쪽은 어쨌든 지금 그 국가 차원에서도 AI 투자를 하고 되고 대기업들은 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까지는 이쪽의 수요는 꾸준할 거다. 다만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적 발표하고 그다음에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올랐다가 좀 주춤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AI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하드웨어에 대해서 노이즈가 조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상승의 기울기는 조금 완만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로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AI 쪽에서 이제 말 그대로 투자가 아니라 돈을 버는 쪽으로 좀 확장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 선제적인 어떤 투자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그림들은 성장의 기울기가 좀 완만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승의 폭은 여태까지 보여줬던 그림처럼 아주 강력한 것보다는 좀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질 수는 있다. 그러나 끝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해서 뭐 지난번에 삼성에서 스마트폰 출시하고 AI 노트북을 지금 여러 군데 업체에서 출시하고 애플도 지금 이제 AI 장착해가지고 출시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온디바이스 AI로 넘어가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쪽 관련해가지고 AI와 연계돼가지고 각종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이제 발전이 되는지 이런 쪽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고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엔비디아만의 독주 현상에서 이게 조금 확산이 되는지 그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AI에 대한 수요, 뭐 AI 노트북이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가전이 됐든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되면 레거시 D램이나 낸드 쪽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늘게 되거든요. 반도체 쪽에서도.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기회가 좀 확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기회들이 확산된다면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이나 섹터는 무엇일까요? 저는 거기서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 하면은 우리나라 대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을 갖다 비교를 해서 설명하는 건 사실 우리나라 회사에서가 아니라 그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좀 존심상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레거시 디램 쪽에서 절대적인 강자잖아요. 하이닉스는 HBM에서 시장 점유율이 55%가 넘어가는 강자예요. 그러면은 사실 뭐 지금 HBM 쪽에서 삼성전자가 콜테스트 통과를 못했다고 해도 여기가 아마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은 될 거고 마이크론이 그 나머지 정도 가져가는 구조라고 봤을 때 사실 절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을 거다. 그러면 또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은 우리 지켜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마이크론 실적을 딱 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을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좀 접근을 해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그동안 지금 약간 바보 취급을 받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통의 삼성이니까 이 레거시 제품에서의 시장 점유율 그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확장에서는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강점은 반도체만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잖아요. 스마트폰, 노트북, 그다음에 가전까지. 이제는 이게 온디바이스 AI 하면 AI가 장착된 노트북까지만 생각하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가전까지 확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사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네 거 집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는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환율이 안정이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국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제일 먼저 투자할 수 있는 섹터는 당연히 반도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낸드하고 디램 역시 가격 인상이 계속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쇼티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쪽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로서 여전히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장이 부러지지 않는 이상에서는 삼성전자는 하방 리스크보다는 상방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방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는요. 일단 24년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이 지금 한 15배 정도 되고요. 하이닉스가 한 12배 정도 됩니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50배가 넘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년 실적으로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15배 돼요. 여전히 여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기사나 리포트들을 보면은 낸드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은 쇼티지 상황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지금 투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대부분이 다 HBM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데다가 낸드도 이제 제품 업그레이드를 위해 가지고 지금 시안 공장 같은 경우도 한 개 라인 이제 교체 작업 들어가고 이런 게 이제 또 쇼티지를 더 불러버리고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쪽에 대해서는 답답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하방 리스크보다는 상방 리스크가 더 커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많이 상승한 데 비해 삼성전자는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앞으로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이닉스는 팔면 후회할 거고 삼성전자는 안 사면 후회할 거라고. 말이 좀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많이 낮았었기 때문에 많이 덜어내거나 지금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사야 될 구간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고 하이닉스 많이 올랐죠. 바닥에서 100% 이상 올랐고 하니까 팔고 싶은 욕구가 있고 불안해하지만 지금 팔면 후회할 거라는 거는 아직도 하이닉스는 HBM에서도 지금 따라오는 강자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레거시 쪽이 살아나면은 하이닉스는 레거시 글로벌 2등 회사입니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저는 뭐 둘 다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죠. 투자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외에 관심 가져볼 만한 반도체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주가 많이 빠졌던데 저는 그 낸드 쪽이 요즘 쇼티지가 심하고 그다음에 가동률을 다 올린다라고 하면 22년, 23년 투자한 것까지 다 풀로 가동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는 낸드 쪽이 좋아지는 건 맞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쪽과 관련돼 있는 소재 회사들 이런 쪽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해요. 투자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전공정 장비 쪽에서도 일부는 괜찮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는 그냥 낸드 쪽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 관심 갖고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반도체 시장에서 관심 있게 봐야 할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 레거시 디램 그다음에 낸드 이쪽이 쇼티지 상황이 지속된다라는 게 가장 큰 호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에서 얘기했던 게 2분기 중에 HBM 그 3가 본격적으로 매출에 가세가 될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실적 나오면 그다음에 또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HBM 관련된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 반응이 있을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HBM 그 엔비디아 향으로 퀄테스트 통과하게 되는 거는 지금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는 별로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또 하나의 포텐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콜테스트 통과하면은 마치 큰일 났네, 시장 뺏기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HBM 시장 자체는 공급이 부족해요. 엔비디아는 지금 그래서 하이닉스 하나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또 수율이 마이크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마이크론이 그래도 삼성보다 높으니까 벤더로 지금 등록이 돼가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역시 마찬가지로 벤더 등록까지만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곧 하이닉스 시장을 다 잠식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HBM 쪽에서 하이닉스의 위상은 굳건할 거다. 적어도 올해 내년까지는. 여기에다가 D램이라든지 낸드 쪽 가격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가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 중국에 있는 거, 그거를 거의 한 10조 원 가까운 돈으로 인수를 하고 경기가 확 꺾여 버렸었거든요. 그쪽이 올라와서 정상화돼 가지고 이익을 내기 시작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 쪽도 레거시 제품들 올라오는 거 굉장히 호재다. 그래서 뭐 이쪽 저쪽으로 해가지고 일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 쇼티지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계속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내용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주가가 계속 부진한데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1분기 실적 끝나고 컨퍼런스 콜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도표로. 근데 그때 당시에 자동차 업체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업체들, 양극재 업체들 컨퍼런스 콜 내용을 정리해드렸는데, 공이 얘기했던 게 2분기까지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 월별 판매 데이터를 봐도 그분들 예상했던 것처럼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이 여전히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캐즘 구간에서 이렇게 고개를 드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요. 5월달 판매 데이터를 보니까 유럽은 마이너스 10%로 역신장을 했고요. 미국은 이제 성장을 하긴 했는데 성장률이 5%로 좀 부진했었다. 근데 이건 이제 차 판매 데이터, 전기차 판매 데이터고요. 이게 이제 그 배터리로 하게 되면은 이거보다는 미국 쪽은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보면은 가장 큰 원인은 테슬라하고 독일 자동차들이 부진했었다, 판매가. 그런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어찌됐든 간에 그 부진을 갖다 다른 그 전기차 업체들이 커버를 완벽하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정체가 됐다라는 측면이 이제 딜레마인 거고요. 특히 유럽 쪽 부진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좀 부진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을 조금 부정적으로 좀 누르고 있는 느낌. 그런데 6월 달부터 이제 보급형 전기차 기아의 EV3 예약 판매, 이게 이제 11,000대 넘어섰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퀴노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시트로행에서도 제품이 나오고, 이런 소위 말해서 보급형 전기차들이 예약 판매를 개시하기 시작했는데, 이쪽이 생각보다 많이 팔리는, 예약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노출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기대를 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FEOC 규정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ESS에 채용이 되는 배터리, 이것도 중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좀 제외하려고,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올해 당장에 우리나라 걸로 대체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내년부터이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게 있고, 오늘 기사가 났죠. 르노가 LFP 배터리 LG엔솔하고 대규모 공급 계약했다.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은 얼추 4조 원은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 의미가 있는 거는 LFP 배터리 그 정도 공급 계약을 중국산을 제외하고 사실상 처음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중국 일방 어떤 독주 체제라고 얘기했던 LFP 쪽 시장에도 우리나라 제품이 처음으로 채용이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뭐 하반기 쪽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이제 시장이 좀 반응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반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실적이 부진하고 판매 데이터를 보면 안 좋은 그림은 보여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그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테슬라 쪽은 지금 중국 쪽에서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6월 달에 좋아졌다 해서 이제 최근에 그 니온가 거기가 이제 판매 증가에 따라서 급등하고 뭐 그랬는데 테슬라도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5월까지는 부진했었는데 6월 달에 좀 올라오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테슬라는 근데 이제 보급형 전기차 출시가 좀 이제 앞으로 변수가 될 것 같고, 그거 그 회사에서 얘기했던 게 내년 초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테슬라는 지금 사실을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 업체로서의 테슬라의 위상은 예전 같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테슬라는 사실 전기차보다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자율주행하고 로봇 사업 이쪽이 포커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8월 달에 출시 예정인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상용화가 됐을 경우에 이제 테슬라라는 회사 자체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단순 전기차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팔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옵티머스인가요? 그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양산이 되면서 매출로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림이 달라지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전기차 업체 내에서의 위상은 이해전만 같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등이 반응이 좋고 앞으로 사업 모델들의 기대감이 커진다면 전기차 업계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는 못하겠죠. 테슬라가 그게 로봇 택시가 상용화되고 테슬라의 어떤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지게 되면, 지금 현재도 그 FSD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점점 더 구체화된다라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커질 수는 있지만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전기차 메이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 대해서 만약에 판매의 목적을 뒀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신차를 출시를 해도 진작에 했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 그동안 내연기관차에서 선두를 달렸던 업체들이 너도나도 지금 신차 출시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강점이 거기에서 과연 그들하고 차별화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 신차에 대한 어떤 니즈 이런 것들보다는 저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약간은 좀 차별화하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현재 테슬라의 그 풀셀프 드라이빙 옵션 자체를 테슬라가 원하는 거는 자기네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판매를 하는 거를 아마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럼 그거가 되면은 테슬라는 굳이 차를 만들 필요 없이 그것만 팔아서도, 물론 자기들도 이제 차는 팔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장에서 큰 수익을 벌 수 있을 테니까, 거기다가 또 충전 관련돼 가지고 테슬라 지금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로봇 관련된 거 가지고 있지. 테슬라는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현기차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나요? 테슬라를 제외하고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진행시켜 오고 있는 데가 현대 기아예요. 그래서 현대 기아를 갖다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 이제 모셔널이라고 하는 회사에도 투자를 했고, 국내에 또 자체적인 어떤 그 투자를 통해 가지고 법인을 세워 가지고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는 사실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그 시장 내에서는 위상으로 봤을 땐 넘버 2다. 그래서 현대기아가 개인적으로, 이건 절대 국뽕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판매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봐도 내연기관도 그동안 싸구려 차 이미지에서 제네시스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브랜드 이미지를 올려놨죠. 거기에다가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 카라고 하는 것도 글로벌 1위는 당연히 토요타지만은 토요타 못지않게 지금 그 하이브리드 카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팔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현대기아. 거기다가 전기차, EGMP 플랫폼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긴 이제 양산 기능까지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갖춰져 있고, 최근에 지금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 판매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2등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쪽으로 변화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현대기아는 거기에 대한 또 준비도 돼 있다. 여기에 자율주행에서도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넘버 2의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응력,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자체는 굉장히 잘 돼 있는 회사다. 그래서 현대기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 현황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3사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는 좋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선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노무라에서
삼성 SDI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삼성 SDI 그 연초에 인터배터리 데이에서 뭐 전고체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쫙 올랐던 거 그 이상으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배터리 쪽의 어떤 실적에 대한 노이즈는 분명히 있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일단 3사가 공이 진행하고 있는 건 이제 ESS향 배터리 개발, 이제 LFP향으로 만드는 쪽은 LG엔솔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유럽 인터배터리 데이에서 삼성 SDI는 지금 사실 ACM 계열로 해가지고 또 ESS 배터리를 갖다가 1.5 버전을 갖다가 이제 SBB 1.5 버전을 갖다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ESS 시장에다가 다시 한번, 옛날에 사실은 2020년 전까지는 글로벌 1위가 우리 기업들이었는데 화재 사건들이 자주 발생이 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중국 업체들이 LFP 배터리로 치고 들어와 가지고 시장을 다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 시장 다시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요게 공교롭게 FEOC 규정,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규제, 전기차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ESS형 배터리 같은 경우도 중국산을 배제하게 되면 사실상 쓸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현지 진출도 하고, 그 다음에 현지 생산 이런 것들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일단 좀 어려움을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그 르노 자동차 쪽으로 계약이 됐던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도 NCM 배터리가 아니라 LFP 배터리로 계약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캐딘 극복을 위해 가지고 그동안 NCM 쪽, 하이니켈 쪽만 고집을 했었다 그러면 이제 LFP 쪽으로 해서 계약을 하면서 양산을 해나가겠다라는 의미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배터리 3사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지금 노력은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엔솔이 미국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투자의 일정을 좀 조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장 자체가 그 캐든 구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침체기 비슷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성장률이 둔화가 돼버리고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뭐 예상했던 것만큼 지금 그 매출이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투자라는 게 돈인데 그게 돈이 내부 유보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엔솔도 그렇고 그 다음에 SK온도 그렇고 다 차입을 통해서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장 상황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 ESS용 배터리 쪽에서 이제 그 애리조나 쪽에 있는 걸 갖다 일시적으로 좀 중단을 좀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게 아마 파우치형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일단 일시 중단을 하는 거지만은 이게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좀 일정 조율을 좀 하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나 전기차 시장이 2분기까지 전반적으로 어려웠는데요. 하반기에 반등 조짐이나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까요? 하반기 쪽으로 이제 봐서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급형 전기차가 출시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전기차 시장이 확장이 되려고 그러면은 사실 전기차 시장의 확장의 제약 요건이 뭐가 있었냐면 가격. 동급 모델인데 전기차가 비싸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기차는 어쨌든 충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인프라가 부족했던 거죠. 평상시는 모르겠지만 특히 겨울이라든지 이럴 때 배터리가 빨리 달잖아요. LFP 같은 경우는 빨리 달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충전을 해야 되는데 너도 나도 충전소 앞에 갔는데 충전하는데 시간이 뭐 오래 걸리니까 거기서 다 방전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담을 시장이 좀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보조금 받으면은 EV3도 3천만 원 전후, 그 다음에 캐스퍼, 그 현대차 쪽 그건 보조금 받으면 3천만 원 미치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에퀴너스도 3만 불 내외, 2만 7천 불 얘기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품들도 대개 3만 불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신차들을 출시를 하니까 유럽은 지금 보조금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보조금이 있는 쪽에서는 2천만 원, 3천만 원 초반에서 이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일단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격에 대한 저항은 많이 완충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이 판매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프라 구축이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작년에 발표 났었던 걸 보면 미국이 2030년까지 추가로 50만 개의 충전소를 갖다 설치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걸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게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반드시 보셔야 되지만 어쨌든 확산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경우의 수가 그런 요인 하나는 그래도 비슷한 가격을 만들어냈다라는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468 배터리 출시가 이제 양산이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8월부터 시작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일단은 양산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배터리 가격을 좀 떨어뜨려줄 요인이 될 수 있고, 배터리의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배터리 하게 되면은 사실은 확산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제한점은 뭐냐면 위험하다. 불날까봐, 폭발할까봐, 그 찝찝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정성을 높여버리게 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뭐냐면 화재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완전히 좀 많이 좀 제한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러면은 전기차 가격 떨어져.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의 위험성 확 낮춰져 버려. 여기에 충전망이 구축이 돼. 그러면 전기차의 확산 속도가 상반기하고는 다르게 확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느냐. 여기에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 안 팔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적으로 GM은요. 팔 물건이 없었어요. GM의 볼트라고 하는 구형 볼트 전기차가 있거든요. 이게 단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팔 물건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에퀴너스, 그 다음에 이제 신차 출시가 하반기에만 11종인가가 이제 나와요. 그리고 연초에 그 전기차 IRA 보조금 받는 게 작년에 41개인가였었는데 올 연초가 됐을 때 17개 확 줄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보조금 규정이 까다로워지면서. 근데 이제 신차 출시를 지금 너도나도 하는 데다가 보급형 출시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선택의 폭이 어쨌든 커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그래도 좀 팔릴 수 있는 유인이 좀 많다. 이제 그런 것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건 센티적인 측면이긴 한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를 얘기를 했잖아요. 100% 관세를 매기겠다는 얘기는 중국산 전기차가 못 들어오게 막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막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EU 쪽에서도 고율 관세를 추가적으로 붙이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자체가 일단은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을 중국산을 조금 배제시켜 놓고 나머지를 갖다가 키워오는데, 그 나머지 업체들이 보급형 전기차를 갖다가 제시를 하고 출시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업체들 입장, 또 중국산에는 어차피 우리 배터리가 안 들어가잖아요. 경쟁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중국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 업체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우리 쪽이 좀 시장이 판로가 좀 더 커지는 그런 효과도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기대를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 성장 속도가 좀 둔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 역신장하고 뭐 이런 것들 여파를 받아가지고 뭐 우리나라의 이제 풀 밸류 체인인 회사들 소재 쪽으로, 배터리 소재 쪽으로 풀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쪽이 포스코하고 에코프로 쪽인데 가장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두 회사의 공통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을 되게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그 투자에 비해서 사실 이제 매출이 부진했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 악화로 또 연결이 된다라는 거, 그 예상보다 이제 안 좋게 나올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노이즈가 됐었던 것도 이제 재원 조달 문제, 자금을 갖다 추가적으로 파이낸싱을 해야 된다라는 이슈들이 나왔는데 회사 쪽에서는 부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산업은행이었나요? 거기서 1조 원 이상을 헝가리 공장 하는데 이제 지원 나가는 거, 그게 나왔었죠. 그러고 주가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해가지고 투자는 진행이 돼야 되고 예정대로.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적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을 에코프로 그룹에서도 받고 있고, 포스코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에 비해서 실제로 이제 벌어들이는 돈이 적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2차전지 업체들이 다 안고 있는 어려움을 그대로 지금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이 공격적 투자에 대한 어떤 후유증을 좀 겪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하반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속도로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컨퍼런스 콜 내용들이라든지 증권사 리포트들을 종합해서 보면 급격히 돌아설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이렇게 돌아서더라도 좀 완만할 것 같기 때문에 좀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어차피 지금 25년도부터 이제 북미 쪽에 들어가 있는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라고들 이제 하고 있고 그 기대감이 많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약간 좀 톤다운을 시켜가지고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포스코의 리튬 생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리튬 광양 쪽에서 이제 리사이클 관련해가지고 공장 가동은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아마 1공장이 2분기 중에 완공이 된다라고 들었는데 그거 가동되기 시작하고 하면 올 하반기
특히 9월 이후 한 4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매출로 본격적으로 좀 잡힐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튬 가격이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염호 리튬이 워낙에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염호 리튬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그러면은 뭐 그쪽에서 손실이 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일단 지금 미국에서 시도하고 있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를 봐야 되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원자재의 디커플링. 중국과 그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쪽과의 디커플링을 지금 미국이 시도를 하고 그러니까 탈중국이죠. 말하자면 중국산 쓰지 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조금 중국산 제품하고는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이 공급 과잉 문제는 중국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단가가 좀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기대를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여전히 근데 리튬 관련해 가지고는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거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아직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공급 과잉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이 회복이 되고 또 이제 ESS 쪽으로 해서 회복이 되고 중국산 제품을 못 쓰게 완전히 이제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디커플링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그림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 사실 포스코홀딩스 실적의 상당 부분은 철강에서 나오잖아요. 1분기보단 2분기가 어쨌든 실적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 근데 이제 증권사 리포트로 보면은 2분기보단 3분기가 좀 많이 좋아지는 그림을 그동안은 좀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철강 쪽이 회복이 얼마나 되느냐가 변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종합해서 봤을 때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3분기보다는 이제 원자재 가격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 쪽에서 기대를 보는 거는 4분기 쪽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특히 리튬과 관련된 부분들은 포스코홀딩스를 위시해서 에코프로에서도 아마 리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4분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나가면 좋을까요? 주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 11월부터 2차 전지 쪽 섹터에서 큰 놈 말고 전해액 쪽을 좀 보시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2월에 와가지고 너무 많이 오른 주식, 그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덜 오른 걸 봐라. 전해액에서도. 그리고 3월 이후에 와서 말씀을 드렸던 건 동박 쪽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도 저는 일단 덩치 큰 쪽은, 덩치가 크다라는 건 이제 회사 볼륨이 큰 회사들, 이런 것들은 이제 터닝이 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덩치 큰 쪽보다는 작은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여전히 저는 좀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전액, 동박, 그 다음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돼 있는 쪽 8월부터 양산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내년 초부터 SDI가 양산 들어가고 파나소닉도 원래 예정은 9월인데 이게 내년으로 미뤄진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쪽도 양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원통형 배터리 쪽 관련된 섹터들은 관심을 좀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밸류체인으로 보면은 GM이 상반기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볼트 단종되고 팔 물건이 없어가지고 사실 거의 못 팔았어요. 근데 올해 목표치가 20에서 25만 대를 팔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상반기가 지금 5월, 6월에 판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1, 2, 3월은 거의 판 게 별로 없고 4월에 조금 팔았고 그거 다 합쳐도 5만 대가 안 될 거예요. 5만 대? 5만 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에서 25만 대인데 25만 대 빼고 그냥 20만 대만 판다고 해도 하반기에 그러면 엄청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그것도 낮춘 거예요. 20에서 30만 대에서 20에서 25만 대로. 글쎄 지금 굳이 낮출 거면은 확 낮춰도 되는데 그렇게 낮추지 않고 하겠다라는 건 뭔가 준비가 돼 있다 내지는 자신감이 뭔가 있고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땐 GM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회복되는 속도가 빠를 것 같다. 아무래도 밸류체인이 되게 중요하죠. 그럼 상대적으로 포드 쪽하고 연관되어 있는 애들은 포드가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는 약간 좀 발을 좀 빼거나 약간 슬로우 다운하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과 비교했을 때는 GM 쪽이 좀 아무래도 좀 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GM 밸류체인 쪽으로 해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기업체들, 뭐 양극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쪽이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양극재 관련해가지고 이쪽에 돌아서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변수가 보급형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빨리. 첫 번째 그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보급형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는 얘기는 양극재의 소모량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재고가 그만큼 빨리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국과 완전히 디커플링을 하겠다. 중국산 소재를 갖다가 배제를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그러면 양극재를 만드는데 필요한 전구체의 물량의 거의 90% 가까이, 한 85% 정도가 아마 중국산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물건을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될 수도 있죠. 근데 이건 가능성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라지게 되면 양극재도 바닥에서 돌아서는 그림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쪽이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로 손실을 보고 있다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정비해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포트폴리오를 하나만 고집하시지 마시고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방송했었던 거 이런 걸 이제 계속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2차 전지 한 섹터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섹터도 좀 분산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2차 전지만 한다 하고 하셨을 경우에도 등치 큰 애하고 작은 애를 조금 분산해 가지고 투자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손실폭이 커, 어떻게? 그러면은 그걸 한꺼번에 받게 되면 손실을 현실화시키고 돌려야 되잖아요. 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갖고 계신 종목이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냐, 첫 번째.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상을 좀 갖고 있는 회사냐에 대한 걸 고민해 보시고, 맞다 판단이 되면은 그거를 가져가시든 그건 본인 판단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조금 일부라도 실제로 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돌아설 수 있는 섹터, 빨리 돌아설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쪽에 관심을 좀, 비중을 조금이라도 다 옮겨보시는 게 어떨까, 그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동박 쪽 관련돼 있는 쪽 말씀을 좀 드렸었고, 공교롭게도 이게 동박 쪽이 어제였죠. 솔수첨단 소재가 급등을 했었고, 아마 그렇긴 한데 좀 눌릴 때 기회 보셔가지고 중국산 제품이 고율 관세 부과를 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엔드 동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AI와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또 사용이 될 수도 있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중국산이 고율 관세로 딱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현지 진출도 하지만은 그 하이엔드급 동박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배터리들의 특히 NCM 계열 쪽 이런 쪽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박 쪽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전액 쪽은 사실은 이제 그 많이 올랐던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빠져가지고 조정받고 있고, 최근에 좀 들어올랐던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근데 전액과 관련돼 있는 쪽들은 좀 보셔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셔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 있는 쪽 중에서 확실한 그 수요처를 가지고 있는 회사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빠지면 조금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반기는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상반기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었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쏠림도 좀 과했었고, 근데 이제 하반기는 좀 전체적으로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3분기는 조금 나을 것 같고 4분기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 가급적이면은 좀 종목들 좋은 거 가지고 수익 많이 나시거나 아니면은 소실 나신 거 좀 많이 좀 복구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 내 주식이 전부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만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것들,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작은 주식 또 테마로 엮이는 주식 말고요, 실체가 있는 주식들 쪽에서 관심을 갖고 한번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한번 주시면서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무엇보다도 결국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공부하셨으면 합니다.